엄마 아빠는 사실 지금 갈 데가 없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집은요? 그 집 대출에 밀려서 정리했어. 통장도 다 털었고 지금은 진짜 한 푼도 없다. 너희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움받으면 자존심이 다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윤정희입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게 현관문을 안 열어준 날, 저는 아들 셋 키운 내 인생이 헛된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참 별일 없던 하루였어요. 장봐둔 멸치랑 말린 호박잎을 들고 막내 집에 들렀습니다. 어제 전화할 때 민우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끓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요, 그 집 현관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초인종도 눌러보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어요. 누가 분명히 문까지 다가와선 멈추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문을 안 여는 게 아니라 안 열어주는 거라는 걸. 그냥 집으로 가자. 당신 얼굴까지 붉힐 일 있겠어. 호박잎 삶은 거 가져왔단 말이에요. 민우가 좋아하잖아요. 태수는 말없이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고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손님이구나 싶었던 게, 며칠 뒤 막내 민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긴 받더라고요. 하지만 어쩐지 어색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너 뭐 하느라 문을 안 열었어? 엄마가 썼는데. 민지가 요즘 좀 예민하거든. 집 정리도 안 됐고 다음에 미리 말하고 오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찾아온 거면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엔 안 그랬어요. 민우가 힘들게 취업 준비하던 시절 제 손으로 도시락 싸서 보냈어요. 30 넘도록 장가도 못 간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우리 민우는 안 늦었어요 라며 웃던 사람도 접니다. 그런 아이가 이젠 엄마 집에 오려면 미리 말해요 라니. 남편 태수는 아무 말 없었어요. 말이 적은 사람이거든요.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아도 국을 뜨지 않더라고요. 내가 민우한텐 말해볼까? 됐어요. 괜히 더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힌 목 같은 말들이 그날 밤 꿈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사실 첫째 진훈에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면 집에 들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번엔 저희끼리 보내보려 해요 같은 말부터 꺼내요. 그럴 땐 저도 괜히 웃어요. 그래, 잘 보내. 며느리랑 조용히 보내는 게 좋지. 속으론요. 나는 이제 필요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진짜로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둘째 현우도 예전과 달랐어요. 예전엔 뭘 먹기만 해도 엄마 밥이 최고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명절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만지고 밥 먹자고 부르면 나중에요 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다 세월 탓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애들한테 지은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어요. 예전보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여보, 이제는 그냥 우리 둘이 살아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자식인데 그런 말 너무 허전하잖아. 당신 손 다 부르터가며 삼형제 키웠는데 돌아온 건 눈치뿐이잖아. 그 말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맞거든요. 내가 준 건 사랑인데 돌아온 건 거리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대로 늙어 죽을 순 없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 속이 편해졌습니다.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처음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 말에 여유 좀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돌잔치 준비비가 좀 모자라서요. 아직도 제게 기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 그러다 불현듯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젠 말하자. 내가 없어져야 저 애들도 알아차리겠지. 그건 분명히 어느 날의 결정이 아니라 수십 번 무너졌다 일어난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진실이 아닌 연기를 보여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줬던 인생에서 이제는 없는 척하며 살아갈 인생으로 바뀌기까지 제 이름을 제대로 한번 불려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선 늘 애들 엄마, 진우 엄마, 민우 엄마 이렇게 불렸죠. 누군가 저한테 윤정이 씨라고 부르면 순간 멍해질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 자신은 없고 자식만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시장 가서 재료 떼어오고 6시엔 김밥을 말고 9시가 되기 전엔 중학생 아들 도시락 가방에 넣어야 했고 오후엔 다시 식당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엔 허리 펴기도 전에 국거리 썰어서 저녁 차리고 어떨 땐 손이 찢어진 줄도 모르고 설거지하다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피를 닦던 제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낯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니구나. 새 아들을 키우며 저는 늘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특히 큰애 진우가 고3 때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새벽 1시에도 불 켜고 문제집을 펼치는 걸 보면 그 모습이 기특하다 못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엔 김장도 안 하고 그 돈으로 진우 학원비를 냈어요. 양배추 김치 사 먹으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때도 아무 말 없었어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키운 진우가 결혼하던 해. 그때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네 집은 도움 못 받는데요. 전세라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솔직히 그 말 저는 한참을 붙잡고 생각했어요. 아니,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나. 하지만 그게 말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진우 부부에게 전세자금 2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래, 이 한마디면 됐다 싶었어요. 그땐 정말 그 한마디에 심장이 따뜻해졌거든요. 그 다음은 둘째 현우 차례였어요. 원래 공부보다 손발이 빠른 애였고 기계 다루는 걸 좋아했어요. 20살 넘기자마자 알바를 전전했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엄마, 나 카센터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 통장은 아예 바닥이었어요. 남편이 퇴직금 일부 받았지만 큰애 결혼에 다 들어간 상태였고요. 그래도 현우가 몇 달이나 고민 끝에 용기 낸 걸 알기에 저는 그 아이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 명의 보험 2개를 해지하고 퇴직연금 일부를 빼서 1억 원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은 그냥 사라졌어요. 그의 사업은 2년도 못 가서 문 닫았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되는 줄 알았어. 그 말 듣고 저는 등을 돌려 울었어요. 그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민우는 좀 달랐어요. 공부엔 소질 없었지만 사람 좋고 인사성 밝고 무엇보다 정이 많은 애였어요. 그 애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게임 관련 자격증을 따고 외국에서도 기회를 얻고 싶다나요. 엄마, 내가 딴 건 못해도 컴퓨터는 진짜 잘하잖아요. 이번엔 내가 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도 그래, 마지막이다 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우리 집엔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 노후 자금 손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게 해. 민우는 그래도 한 번은 기회 줘야지. 그렇게 모은 5천만 원, 민우는 유학비와 어학연수비, 생활비로 그걸 써갔어요. 그 이후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몇 차례 더 돈을 붙였고요. 결국 민우도 1년 만에 귀국했어요. 일자리도 못 찾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새아들에게 쓴 돈이 전세금 1억, 창업자금 1억, 유학비 5천, 기타 생활비까지 합치면 3억이 훌쩍 넘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쯤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있었겠죠. 근데요, 그때는 그런 계산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자식이니까 해줘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고마움을 잊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땐 고마워요. 엄마라고 하던 애들이 이제는 제게 엄마, 이번엔 얼마까지 되세요? 라고 물어요. 돈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제가 주는 건 당연하고 안 주면 섭섭한 모양이에요. 얼마 전엔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부모 도움받아서 집 사요. 저희도 이제 뭐 좀 시작하려면.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게 들리던지 이제는 제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내면 섭섭하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웠어요. 내내 참아왔던 말이었겠죠. 우린 애들한테 다 줬잖아. 이제 우리한텐 뭐가 남았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쯤 되니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저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준 만큼 더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아들들한텐 딱 거기까지라는 선이 없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어줬던 거겠죠. 큰애 진우는 애 둘 낳고부터는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요즘은 학원비도 옷값도 다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추석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진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혹시 생활비 좀 여유 있으세요? 생활비? 진우야, 너희 둘 다 맞벌이잖아. 맞벌이라도 빠듯할 땐 있죠. 아이들 학원비가 생각보다 나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게 조금은 서운했어요. 며칠 뒤엔 둘째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조리원비였습니다.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더군요. 엄마, 전화 너무 늦게 드려서 서운하신 것은 아니죠? 아냐, 그럴 리가 있니? 축하한다. 건강하지? 네, 근데 조리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300 정도 나왔는데 혹시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0만 원이라니. 난 아직 전기요금도 걱정하는 처지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현우가 조리원비 좀 보태달라고 하네. 300이나 된대. 당신, 우리 통장 잔고 아까 확인 안 했어? 이번 달 관리비도 밀릴 판이야. 그래도 애 낳은 건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엔 막내 민우까지 그러더라고요. 그 애는 아직도 우리 집에 살고 있었어요. 취업은 했다가도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게 반복이었고요. 어느 날 아침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자동차 보험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보험료? 그게 아니라 저번에 할부로 산 차 있잖아요. 이번 달에 할부금하고 보험이 겹쳐서. 정말이지. 이젠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말을 하든 결국엔 돈 얘기겠지 싶은 거예요. 어느 날엔 첫째 며느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 애는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던 애였어요.
어머니, 혹시 세금 좀 미리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세금? 네, 자동차세랑 재산세가 좀 겹쳐서요. 형편 괜찮으시면 조금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순간 제 위치가 뭔지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이제 통장 같았어요. 누구나 쉽게 손 벌리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애들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이제는 안 해주는 걸로 미움까지 받아야 하나. 그렇게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있는 돈은 말도 못 꺼내고, 없는 척하기엔 자식들 눈이 너무 무섭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눈빛은 꼭 허락받으려는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이쯤에서 끊자. 우리가 이러다 늙어 죽겠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다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 녀석들의 지갑이야. 그날 밤 남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젠 끊자. 정말 그럴 때가 온 걸까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큰애 진우는 늘 엄마가 일 안 하시니 집에서 심심하시죠? 라고 했고, 둘째 현우는 엄마, 요즘은 노인 알바도 많다던데요. 라며 농담처럼 던졌어요. 막내는 엄마, 요즘 집에만 계시면 오히려 건강 안 좋아져요 하면서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다 엄마 돈은 못 줘요 라는 말 같았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달라고 한 적 없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 내 몸 부서지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다 무의미한 거였나요? 며칠 뒤 장남 진우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도 며느리 말 때문이었겠죠. 엄마, 저번에 미정이가 실수했죠.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고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입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그 애는 한참을 뜸들이다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은 손주도 봐주시고 생활비도 도와주시니까요. 그건 바람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지금도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정성 다해 키워도 그들의 눈에 나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로만 평가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남편 태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말 손 떼야 할 것 같아요. 이제야 당신도 그 말을 하네. 그 순간 남편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 보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난 말이 없어서 그렇지. 속으론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 진우 말 듣고 그날 바로 담배 2갑 쌌다.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저렸어요. 우리는 같은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힘조차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같은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게 하자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해주지도 말고 줄 생각도 하지 말자고.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지 그 애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현우 집에서 손주 돌잔치를 한다기에 시장에서 새우며 과일이며 사들고 갔죠. 조금 이르긴 했지만 고생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요. 초인종을 누르니 현우 대신 며느리가 나왔어요. 잠시 뒤 현우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왔어? 오, 많이 샀네.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싶어서 몇 개 샀지. 고마워요, 엄마. 점심이 끝나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럽지만 말은 단단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요. 힘든 거야 당연하지. 현우 일도 그렇고 애도 어리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현우 씨 말론 어머님 집이 좀 크다던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작게 이사가라. 아니,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하면서 일군 전 재산이었는데요. 무슨 뜻이니 그게? 우리 집이 너희한텐 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우 씨도 그렇고 저도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팔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이 좋지 않을까 해서. 순간 현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민지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요즘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집을 왜 자식들이 팔 걱정을 하나요? 그 순간 저는 딱 정리가 됐어요. 아, 이 아이들은 내가 사는 집까지 계산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가진 것마저 가져갈 대상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머리가 막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현우 며느리가 그러더라. 우리 집도 작게 줄이란다. 뭐? 이젠 집도 크다고 부담스럽지 않냐며 작게 줄이잖아 뭐라나.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진짜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준비하자.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아껴두었던 예금 통장을 꺼내고 집 등기부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연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야 애들이 놔줘.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연기라니 그치만 우리 인생 자체가 연극이잖아요. 저는 거짓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눈 마주치고 말 못하면 거짓말 못한다고 놀림도 받았죠. 그랬던 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부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그동안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바빠서 정작 우리 둘이 앉아 차 한 잔도 못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 셋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잠깐 집으로 와줄래? 새 아들은 하나같이 바빴지만 급한 얘기 같다는 말에 얼굴은 들이밀었어요. 거실에 앉은 아이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진우는 괜히 기침하며 눈을 피했고, 현우는 무슨 일인데요? 를 반복했고, 막내 민우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조용히 앉았죠. 그리고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마디 단도직입적으로. 엄마 아빠는 사실 지금 갈 데가 없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집은요? 그 집 대출에 밀려서 정리했어. 통장도 다 털었고 지금은 진짜 한 푼도 없다. 아이들 셋이 동시에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너희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움받으면 자존심이 다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진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갑자기 너무 커서. 지금 저희도 애 학원비랑 대출금이 있어서요. 괜찮아. 조금만이라도 좋아. 매달 30만 원씩만이라도 모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둘째 현우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애였죠. 생활비를 주면 내가 손해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세 아들은 각자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알아버렸지? 응, 우리한텐 아무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 큰아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엔 생각해 볼게요. 그 문자 정말 짧고 간단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어떤 거절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진짜 우리도 이제 살기 위해선 떨어져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은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든 적금, 숨겨뒀던 조합 통장,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봉투들.
그 돈이면 10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짐을 싸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삶으로요. 이제 우리 둘만의 인생 시작이야. 늦은 시작이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시작했으니 다행이지.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극에 막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 약해요. 기다리는 게 익숙하다 보면 그게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근데요,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져요. 연극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자식 셋 모두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카톡 프사 하나 바뀌면 그렇게 반갑던 내가 이제는 일십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생활비 얘기가 상처가 됐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밥을 차려주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그 애들을 기다리는구나. 습관이 돼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더라. 그래도 저는 하루 한 번씩은 전화를 해봤습니다. 첫째 진우에게는 평일 낮에, 둘째 현우는 퇴근 시간쯤, 막내 민우는 점심시간에 맞춰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셋 다 받질 않았어요. 딱 맞춰 외근, 회의, 모음, 배터리 없음. 문자가 와도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바빠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정신 없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저 요즘 진짜 바빠서요. 몸 좀 추스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로 미루다 보니 3달이 지났어요. 집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밥상은 둘뿐이지만 오히려 정겨웠고 길가의 핀민들레도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말없이 TV만 보다가 어느 날은 직접 반찬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어차피 애들 안 올 거잖아. 당신도 쉬어. 웬일이야? 당신이 나한테 쉬라고 하는 날이 오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다는 걸 느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기를 거실에 던져놓고 남편과 밤 산책을 했어요. 작은 동네 공원이었지만 별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당신,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었는지 기억나? 당신 병원 입원했을 때 걷지 말라는데 자꾸 나가자고 해서 혼났잖아. 그 시절엔 걷는 것도 사치였죠. 이제야 비로소 2발로 걸어도 죄책감이 없는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기다리는 걸 그만뒀어요.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면 그냥 무음으로 넘겼어요. 혹시 애들일까란 생각 대신 모르는 번호면 받지 말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큰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자 한 줄이 왔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걱정되잖아요. 그 말에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요, 곧 이어진 2번째 문자가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다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이 학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웃음이 났어요.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같이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이젠 그 애들이 연락해도 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늦게나마 철이 든 거네. 당신도. 늙은 거지, 철이 든 게 아니라. 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혼자여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기대해서 외로웠던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새아들이 조금씩 멀어졌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 좋다. 남편이 이사를 마친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숨이 트이는 집이었거든요. 방은 2칸, 하나는 우리가 자는 방.
하나는 작은 창고 겸 다용도실. 부엌은 좁지만 창문이 시원하게 열려 있었고 거실은 해가 잘 들었어요. 햇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거긴 우리가 산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이야. 무슨 차이야? 이젠 애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꾸릴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가만히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집이 생긴 거였어요. 이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산 건 이불이었어요. 백화점도 아니고 시장 이불집에서 진한 자주색 콧 이불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왜 갑자기 이불부터 샀어? 예쁘더라. 그냥 갖고 싶어서. 갖고 싶었어? 그 말 처음 듣는다. 당신 입에서. 그게 그렇게 이상한 말일까요? 그동안 갖고 싶은 걸 사본 기억이 없었어요. 필요한 거, 필요한 돈, 애들 필요한 걸 먼저 계산했지. 제 마음이 필요한 건 미뤄뒀었죠. 그 자주색 이불은 그날 밤 우리 부부에게 아주 새로운 기분을 줬어요. 쌓인 먼지 같던 감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랄까.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낯설고 즐거웠어요. 계란 한 판에 1,000원 더 싸다고 좋아하고 무 하나 고르면서도 서로 웃었어요. 무는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둥근 게 맛있대. 사람 보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엉덩이 큰 사람이 속 좋은 사람이지. 당신도 큰 편이잖아. 나도 나쁘진 않지. 그런 장난도 오랜만이었어요. 이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그득 들어왔어요. 그 빛을 보며 저는 묵은 장독처럼 마음 안에 남은 습기들이 조금씩 말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전엔 창문을 열어도 시끄러운 자식들 대화 소리, 며느리의 투명한 눈치, 전화벨 소리와 토갈림이 제 머리를 무겁게 했거든요. 지금은 고요한 새소리, 지나가는 장사 트럭 소리, 그리고 남편의 콜록거림만 들려요. 그 소리가 이젠 편하네요. 어느 날 남편이 산책하다 말했어요. 자식 없는 노년은 좀 쓸쓸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이렇게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 눈물 나네. 우리한텐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뭔데? 당신이 아직도 내 옆에 있다는 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따뜻함은 자식한테 받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나에게 주는 위로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에겐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민우가 단톡방에 스티커 하나 툭 던져놓고 진우는 생일날 건강하세요 한 줄 문자. 그뿐이었어요. 근데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연락이 딱 좋았어요. 예전엔 전화벨만 울려도 애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갔는데 이젠 벨소리도 꺼놨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살림도 단출했어요. 반찬은 2-3가지, 밥은 소쿠리에 하루치만. 예전 같으면 애들이 올까봐 해서 김장도 해야 했고, 육개장 한솥 끓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늘 먹을 만큼만 만들면 됐어요. 이렇게 사니까 진짜 사는 것 같다. 우린 지금 인생 이막인 거지. 애 키우는 거 끝났고 돈 줄 일도 없고. 이불도 내가 고르고 고등어도 내가 고르고. 고등어가 문제야. 이젠 감정도 내 맘대로 골라. 그 말에 우리는 또 한참 웃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커피숍에 혼자 가봤어요. 창가에 앉아서 라떼 한 잔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3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여유구나. 자식 없는 여유, 돈 안 쓰는 여유, 속이 편한 여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커피숍 다녀왔어, 혼자서. 어땠어? 아무도 내 눈치를 안 보더라. 오히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 그럼 당신이 주인이니까. 이젠 당신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이야.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이불도 새로 샀고, 집도 새로 옮겼고, 공기마저 달라진 요즘.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자식과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속으로만 사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 나 혼자일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상처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용기 냈어요.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남겨야겠다고, 누구도 나처럼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저는 다 줘야만 좋은 부모라고 믿었어요. 자식이 힘들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내가 굶더라도 먹을 걸 챙겨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제 존재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건 텅 빈 마음이더라고요. 고마움도, 애틋함도, 미련도 없는 그냥 허기진 마음. 자식들에게 섭섭하다 말하면 엄마가 해준 게 어딘데요? 라고 할까봐. 그 말 듣고 무너질까봐 입을 꼭 다물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었다고. 다 줬다고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 줄수록 나 자신은 작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혼자 아침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이 애들은 장례식엔 올까? 아니면 장례식장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걱정할까? 그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상상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서요. 그동안은 자식들 일로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전화 한 통이면 설렜고 문자 한 줄에 눈물도 났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햇살이 기울어지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시장길에 핀 꽃무늬 천에서 위로를 느껴요. 이제야 저는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참 기적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늘 무표정이었고 말도 없고 그저 밥 먹고 뉴스 보고 소파에서 졸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아침엔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고 저녁엔 산책 나가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정이야, 이제야 당신이 아내 같아졌어. 나 그전엔 뭐였는데? 애 엄마. 그 말이 그렇게 씁쓸하게 들릴 줄 몰랐네. 이제는 애 엄마가 아니라 윤정이로 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가끔은 전화기 사진첩을 열어봐요. 그 안엔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이 있어요. 코 찔찔 흘리며 웃던 모습, 하계회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던 장면. 그때는 참 예뻤어요. 그 시절만큼은. 내가 줘도 아깝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이제 내가 먼저인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있는 부모라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다 주지 마세요. 다 주고 나면 정작 아무도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무한정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줘야 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의 노년은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줘서 고마워. 고마운 줄 알면 제발 그만 좀 기대해. 나는 이제 내 삶도 좀 살아야겠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아침밥 안 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루 세 끼 다 알아서 해. 나도 뭘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그럼 당신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놓겠다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그게 내 의무였어? 왜 나 혼자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이젠 모르겠어? 58세 최미자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두꺼운 이불을 걷으며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남편 61세 한상국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는 유난히 아침 준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무거운 몸으로 밥솥을 열고 쌀을 씻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상국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언제 일어났어? 조금 전에 그냥 눈이 떠졌어. 어제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던데? 요즘엔 원래 그래. 잠이 잘 안 와. 상국의 시큰둥한 반응에 미자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다. 이젠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고 대답도 변하지 않았다. 상국은 늘 일찍 일어났고 미자는 늘 상국보다 더 일찍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퇴직 전에는 그 시간에 출근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아무 일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밥이 다 되자 미자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이게 다야? 응, 따뜻한 밥 있으면 됐잖아. 국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어제 미역국 했잖아. 매일 국까지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좀 허전하네. 상국의 말은 서운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미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점점 미자의 인내를 바닥나게 하고 있었다. 당신 하루 3끼 집에서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난 쉰 적이 없어. 당신은 퇴직했지만 난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그런 뜻은 아니었어. 미안해. 짧지만 강렬했던 둘 사이의 대화는 금방 멈췄다. 소리 없이 식사가 끝났고 상국은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조용한 부엌에 홀로 남은 미자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미자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들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며칠 뒤 미자는 친구 오상숙과 카페에서 만났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어때? 좀 괜찮아졌어? 하루하루 똑같지 뭐.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고 난 여전히 밥하고 청소하고. 아직도 다른 일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입으론 뭐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그냥 집에서 뒹굴기 바빠. 하긴 나도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면 어쩌나 걱정돼. 집에서 삼시세끼 바라볼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파. 미자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씁쓸한 기운이 올라왔다. 근데 말이야. 왜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 몫의 일이 2배가 되는 걸까? 이젠 밥도 반찬도 당연한 듯 요구하고 말은 없어도 은근히 짜증내. 난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쉴 틈이 없지. 전업주부한테는 퇴직이 없잖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평생 일하는 거야. 맞아. 퇴직이란 게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음에 퇴직이 필요해. 두 사람은 긴 한숨과 함께 잠시 말을 멈췄다. 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이는 뭐래? 수진이는 그래도 내 편이야. 조금은 엄마 인생 살아야 한다고 해. 근데 그 말 들으면 더 서글퍼져. 난 평생 누구 인생을 산 거지? 너무 많이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네 감정 좀 챙겨. 누구도 네 마음 몰라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자는 마주 앉은 상국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좀 힘들어.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 말로는 해결이 안 돼. 난 매일 집안일하고 당신 밥 3끼 챙기고 예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어.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돕는 건 오히려 더 힘들어. 상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표정엔 어딘가 모르게 억울함도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미자는 딸 한수진과 통화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엄마는 그냥 지쳤어. 이제는 누가 좀 엄마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들 거야. 근데 나도 엄마 마음 이해해.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아왔잖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계속 밥 차려주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건 아니지.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힘든지 알아야 해. 얘기해봐. 진짜로. 미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상국의 뒷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 미자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밤새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새벽이 되자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눈앞이 흐릿했고 평소처럼 일어나는 것이 힘겨웠다.
미자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마침 김치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멸치볶음도 남은 게 얼마 없었다. 결국 미자는 냉장고에 넣어둔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계란이라도 하나 부치려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바깥일로 정신이 없었고 몸살기까지 있었기에 여유가 없었다. 거실에선 상국이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다.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누워있는 모습은 나른했고 편안해 보였다. 밥 먹어. 뭐 했어? 햇반, 김치, 어제 남은 멸치볶음. 국은 없어? 응, 오늘은 못 끓였어. 좀 피곤하네. 아침부터 이렇게 먹으려니까 좀 그렇다. 그렇다니?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기나 해?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미자는 피곤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상국은 그 속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아니, 그냥 요즘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럼 내가 몇 끼니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길 바라는 거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도 눈치 보이니까 그러지 마. 그 말에 미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국의 말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눈치를 본다는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소파에 눕고 밥상 보고 투정부터 해. 내가 당신 돌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당연해졌는지 모르겠어.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이제는 너무 가볍게 들려. 당신은 퇴직하고 몸은 쉬는지 몰라도 나는 하루도 안 쉰 것 같아. 그날 아침은 그렇게 싸늘하게 흘러갔다. 말없이 밥을 먹는 상국 그리고 설거지하며 속으로 울컥함을 사귀는 미자. 두 사람 사이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한 겹 더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뒤 상숙을 다시 만난 미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렇게 싸운 이후로 어땠어? 조용해. 근데 더 답답해. 말이라도 섞으면 뭐라도 풀릴 텐데 말이 없으니까 더 멀어지는 기분이야. 근데 미자야, 왜 밥이 그렇게 큰 감정이 되지? 나도 남편이 한마디 툭 던지면 울컥하거든.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는 태도지. 나는 아내이기 이전의 사람이고 이제는 쉬고 싶은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래. 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미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상숙은 미자를 향해 말했다. 그럼 밥하지 마. 한 번이라도 일부러 아무것도 차리지 마. 당신도 피곤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 말은 미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후 미자는 일부러 상을 차리지 않았다. 아침 9시가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리도 하지 않았고 주방에 불도 켜지 않았다. 오늘은 밥 안 해? 응. 몸도 안 좋고 그냥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래. 그날 점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야? 그냥 좀 몸살기가 있어서 별건 아니야. 아빠는 뭐해? 약은 챙겨줘? 아빠는 내가 뭐라고 하면 눈치만 보고 조용히 있어. 자기 일도 아닌 듯이. 엄마, 그냥 한번 폭발해.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아빠도 알아야지. 미자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수진의 말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날 저녁 미자는 상국과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김치도 내놓지 않았다. 햇반 하나만 전자레인지에서 돌려 식탁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이게 다야? 응. 나도 오늘은 밥을 먹고 싶지 않아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당신이 평소에 대충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에 상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식탁 위엔 식사하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미자는 밥상이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음식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미자는 불편한 잠에 든 후 새벽에 잠에서 깼다. 미자는 머리를 감싸며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상국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갈수록 짧아졌고 그 짧은 말마저도 대부분 무겁고 뾰족했다.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준비했던 식사조차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부담스러워졌다. 며칠 전 일부러 빈 밥상을 내놓은 뒤부터 상국은 뭔가 달라졌다. 말수도 줄었고 눈치를 살피는 기색도 역력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조차도 미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미자는 속으로 되뇌며 방을 나섰다. 거실에선 상국이 조용히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TV는 꺼져 있었고 미자는 상국의 어깨 너머로 무심히 신문 제목만 훑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하던 미자의 발걸음을 상국이 불렀다. 여보, 오늘 점심은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그래? 그럼 알아서 해봐. 뭘 하면 좋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미자는 상국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자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떴고 발신자는 상숙이었다. 미자야, 우리 점심 어때? 이야기 좀 하자. 상숙과 만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중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지난 시각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짜장면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요즘은 어때? 조금은 나아졌어? 그냥 시간이 더 흘러간 것뿐이야. 나아진 것도 없고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지도 몰라. 뭐라도 하긴 해?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는데 결국은 다 나한테 물어. 뭘 해도 나한테 묻고 하라고 하면 또 서툴게 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게 돼. 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상숙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은근히 교묘한 의존이야. 나는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도 결국은 책임은 네 몫으로 돌리는 거잖아. 맞아. 그 말이 꼭 내 마음이야. 난 그냥 남편이 알아서 뭘 하든 말든 내 눈앞에서 조금만 비켜줬으면 좋겠어.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 그걸 말로 하긴 했어? 한두 번 해봤지. 근데 그런 말 하면 꼭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돼버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있잖아. 난 진심으로 궁금해. 남자들은 왜 집안일을 돕는다고 말할까? 그건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게 평생 받아온 교육 때문이지. 우리는 주부로서의 역할이 전업이라는 말 하나로 고정돼 있었잖아.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밥, 청소, 빨래, 아이 키우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와서야 내가 사람 같지 않게 느껴져. 나도 나 자신을 대하는 게 낯설어. 그 말에 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자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넌 정말 잘해왔어. 근데 이제는 좀 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야.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해. 나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거든.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다. 미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아빠 때문에? 응. 아빠가 싫은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것 같아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여행을 가든 무슨 수업을 듣든 아빠한테 밥 세 끼 안 해줘도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 자꾸 미안해지고 또 불편해지고. 엄마, 아빠도 어른이야. 이제는 엄마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몫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잖아. 그걸 엄마가 먼저 인정해야 돼. 수진의 말은 미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미자는 언제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이나 휴식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였다. 그날 밤 미자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을 들어 천천히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 쉬었는가? 나는 언제 밥을 거절해봤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한참 글을 쓰던 손이 떨려왔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아껴야 할 때야. 미자는 그 말을 조용히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상국은 여전히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미자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미자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웠다. 전날 밤 글을 쓰다 잠든 탓인지 어깨가 뻐근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상국은 이미 TV를 켜고 앉아 있었다. 상국은 요즘 들어 더 자주 집에 머물고 있었고 이전보다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미자는 아침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반찬은 어정쩡하게 남아있었고 국거리조차 없었다. 무언가를 꺼내기도 전에 피로감이 몰려왔고 미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오늘은 당신이 알아서 밥 좀 챙겨 먹어. 왜 어디 나가?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래. 상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 채널을 돌렸고 화면 속 뉴스 진행자의 말소리만 방안을 울렸다. 미자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요즘 들어 이런 날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말을 아끼는 상국에게 미자는 답답함을 느꼈고 침묵이 오히려 비수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수진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엄마를 보기 위해 주말 시간을 낸 것이었다. 미자는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상국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말이 안 통해. 내가 뭘 말하면 자꾸 자기가 불쌍하다는 듯한 얼굴을 해. 그러니까 말이 더 안 나와.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엄마 말 좀 잘 들어주지. 그게 문제야. 항상 아빠가 힘들다는 전제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 근데 정작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아. 수지는 순간 조용해졌다. 미자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엄마가 늘 잘 버텨주니까 그냥 괜찮은 줄만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아니더라.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서 상국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보였고 수지는 낮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알아. 나도 느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듣기라도 하세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변명하지 말고 얘기 꺼내지도 말고. 내가 계속 잘못만 하는 사람처럼 들리잖아.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은퇴했지만 엄마는 아직도 퇴직 못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 말에 상국은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고 모든 게 귀찮았다. 미자는 핸드폰을 들어 상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수가 오늘 집 근처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 30분 뒤 두 사람은 익숙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있는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다 버거워. 수진이도 걱정할까봐 다 말도 못하겠고.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됐지? 나도 그렇고 우리 세대가 다 그런가 봐. 난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저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더라. 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자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 마음 알아. 우리 남편도 딱 그래. 뭐든 나도 힘들다는 말로 끝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맞아. 그리고 무섭게도 나도 언젠간 그런 말만 하게 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해. 이제 널 위한 시간 좀 가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야 견디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서 엄마와 아이가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미소가 눈부시게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그땐 나도 웃고 있었는데.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진이 어렸을 적 도시락을 싸주며 새벽같이 일어났던 날들.
생일마다 케이크에 초를 켜며 환하게 웃던 순간들, 그리고 누구보다 상국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국을 데우고 상을 차렸던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 버린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상국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국은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청소 좀 해봤어.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했고. 그래? 고마워.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아줘. 내가 힘들다는 것만 인정해줘. 그 말에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 여보가 한 모든 일들을. 그 말만으로는 다 치유되진 않아. 그렇지만 그 말이 없으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상국과 같은 식탁에 앉았다. 음식은 단출했지만 대화는 길었다. 서툰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미자는 여전히 서운했고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덜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 미자는 주방 창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고 미자는 얼어붙은 손을 문틀에 잠시 얹었다. 거실 한켠에선 상국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바로 전날 두 사람은 잠시나마 대화를 나눴고 상국이 청소며 집안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묵직했다. 미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밥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허전한 그 순간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정말 나는 언제까지 아침밥을 차려야 할까?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린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그리고 상국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오늘은 각자 밥 알아서 먹으면 어때? 응? 왜? 그냥 좀 지쳐서 그래. 하루 세끼 이제는 버겁게 느껴져. 상국은 미자의 눈치를 보듯 시선을 돌렸고 다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뭐 힘들게 해달랬어. 그냥 간단히 뭐라도 주면 되잖아. 그 간단히가 늘 내 몫이니까 그래.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고 나는 그 간단한 걸 매일매일 해야 하니까. 미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예민하다고? 예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은 거야. 점심 무렵 수진이 찾아왔다. 미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수진은 미자의 표정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 요즘 너무 말라 보여. 뭐 힘든 일 있어? 뭐 늘 똑같지. 밥하고 빨래하고 잔소리 듣고. 아빠랑 또 싸웠어? 싸움이랄 것도 없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야. 수진은 거실로 나가 상국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계속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엄마는 그런 말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국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미자와 상국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어묵볶음과 나물무침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다. 미자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차려진 상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줘서 고마워. 고마운 줄 알면 제발 그만 좀 기대해. 나는 이제 내 삶도 좀 살아야겠어? 그 말에 상국은 멈칫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아침밥 안 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루 세끼 다 알아서 해. 나도 뭘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그럼 당신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놓겠다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그게 내 의무였어? 왜 나 혼자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이젠 모르겠어? 며칠 뒤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 밥 안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
안 할 거야. 왜? 이상해 보여? 조금 놀랐어. 근데 엄마 말도 이해는 돼. 아빠가 너무 무심하긴 하셨으니까. 무심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엄마가 늘 밥을 하고 청소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지우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잘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아봐. 나는 엄마가 뭘 하든 응원할게. 미자는 수화기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지훈이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상숙을 만나 차를 마시며 미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 요리학원 알아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밥은 내가 해 먹어야 하잖아. 정말 잘했다. 그게 시작이야. 너도 너를 위한 무언가를 해줘야지. 그동안은 누굴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남편, 자식, 집,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버거워. 이제는 너 자신이 우선이야. 늦지 않았어. 절대 늦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동네 복지센터 앞을 지났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복지센터 앞에 홍보 중인 글을 한 줄을 적었다. 그 단순한 문장이 미자에게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자는 상국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잠시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상국은 당황한 듯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묵직한 감정이 방 안에 가득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에는 딱 이틀이 걸렸다. 큰 가구는 그대로 두고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릇 몇 개, 그리고 화분 하나를 챙겼고 미자는 자신의 새 보금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미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가졌다. 오래된 아파트의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햇살이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가스레인지 한 구석에 전기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텅 빈 칸만이 정돈돼 있었다. 정말 이렇게 혼자 살게 될 줄은 몰랐네. 미자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후회도 섞여 있었고 묘한 해방감도 함께 있었다. 상국은 그날 미자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다. 미자가 짐을 챙겨 나가던 날 상국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어떤 항의도 붙잡음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이후로 상국의 생활도 달라졌다. 혼자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고 빨래를 널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은 유난히 텅 빈 듯했다.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는데. 상국은 거실 조명 아래 앉아 미자가 자주 앉던 소파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미자의 새 집을 찾아갔다. 작고 단정한 그 공간은 오히려 미자를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 여기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네.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 이 집엔 내가 있어. 그 집엔 내가 없었고. 엄마, 후회 안 해? 아예 없다고는 못해. 근데 말이야. 후회가 두렵다고 그냥 참기만 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할 나이인 것 같아. 수지는 냉장고에서 두유 하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 나한테 연락 자주 오는 거 보면 외로운가 봐. 당연하지. 그 사람도 3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니까. 엄마는 외롭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내 안에 고요함이 있어. 아무도 날 부르지 않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 있는 이 시간이 좋아. 미자는 요즘 아침마다 요리학원에 나가고 있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정식 위주의 메뉴를 가르쳤고 수업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주부들 사이에서도 미자는 조용한 성격으로 통했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김없이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웃었다. 하루는 상숙이 미자의 새 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가 이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 넌 늘 조용히 참고 넘기던 사람이잖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참고 또 참았더니 내가 없어지더라. 이젠 어때? 혼자 살아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해.
오히려 집에 있을 땐 늘 긴장했거든. 밥은 언제 하지? 반찬은 뭐로 하지? 오늘은 뭐 잔소리 들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상숙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지금 이 시간들이 나한텐 처음으로 내가 사는 시간 같아. 며칠 후 상국에게서 미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상국은 어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지? 응. 왜? 그냥 너무 오래 연락 안 한 것 같아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 밥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난 많이 생각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미자는 숨을 한 번 고르며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나 미자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도 당신을 이해한다는 말도 그 말들은 아직 꺼내기에 무겁고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밤이 되자 미자는 창문을 열고 야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반쯤 젖은 유리에 흔들리고 있었다. 미자는 작은 원룸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그 안엔 작지만 단단한 독립이 있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창문을 열어젖힌 채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고 미자는 창틀에 기대어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때였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웬일이야? 오늘 아빠 잠깐 만났어. 연락 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좀 달라졌어. 뭔가 많이 말라 있고 혼자 말도 많이 해.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사는 게 익숙지 않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안으로만 삼키는 느낌이야. 아빠가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 너무 무기력하다고. 미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닿고 있는 손등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상숙과의 약속이 있었다.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따끈한 육수와 함께 말 없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남편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며? 응. 그런가 봐. 나한텐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애한텐 그랬다더라. 남자들이 그렇잖아. 가까운 사람한텐 더 못하는 법이지. 미안하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괜히 자존심이 허락 안 하니까. 미자는 국밥 안에 물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사람 아침밥이 내 하루 시작이었고 그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렸어.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없어진 거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자기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가. 겸사겸사 아빠도 볼까 하고. 그래. 아빠한테는 잘 좀 해줘라.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엄마, 목소리 좀 다르다? 예전보다 차분해졌어. 많이 생각했거든. 그 사람도 고생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미자의 깊은 정서 변화를 지훈은 단번에 느꼈다. 주말 미자는 아침 일찍 요리학원을 다녀온 뒤 작은 카페에 들렀다. 햇볕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트의 첫 줄에 미자는 그 사람도 외로웠겠구나라며 적었다. 갑작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간 자신이 느껴온 고통, 억울함, 허탈감은 분명 컸지만 상대의 상처를 이해할 여유는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런 감정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날 밤 상국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국수 한 그릇 할래? 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 한 줄만 답했다. 응, 시간은 내가 알려줄게.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랐던 거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국수집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땐 약간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여기 국수, 우리 예전에 한 번 왔던데 기억나지? 응, 수진이 어릴 때 데리고 왔었지?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국수를 말아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그동안 당신한테 참 못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응, 맞아. 그래서 나도 참 지쳤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미자는 상국의 말을 한참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나도 요즘 가끔 생각나. 같이 살았던 세월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난 똑같은 방식으론 못 살아. 나도 알아. 다시 돌아가자는 말 하려던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말 하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미자는 작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무언가가 끝난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다. 미자는 조용한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4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다시 눈을 감았을 시간이지만 미자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났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며 미자는 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먼 골목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그 순간 미자는 문득 생각했다. 이 조용한 새벽이 낯설지가 않네. 혼자 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엔 밤마다 괴로웠고 고요가 외로움으로 덮쳐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고요함이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미자는 탁자 위에 앉아 메모장을 열었다. 작은 글씨로 전날에 썼던 메모를 이어 적기 시작했다. 오전 요리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자야, 오늘 점심 어때? 너랑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이 근처 분식집 어때? 딱 좋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김밥과 떡볶이가 놓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그며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너 정말 달라졌어. 얼굴도 환해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 그래? 사실 나도 느껴.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나를 기다려주는 느낌이야. 그거 정말 부러운 말이다. 난 아직도 남편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제 시간 맞춰 반찬 걱정하고 있어. 있잖아. 난 그동안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돌아보니까 사랑보다 더 간절했던 건 존중이었던 것 같아. 그 말,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미자는 국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뭘 해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내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말보다 내가 있어서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근데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더라.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거지. 맞아. 존재감. 그게 부족했던 거야.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따가 잠깐 통화 가능해? 지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친구들 모임에서 엄마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아직도 집안일에 허덕이고 있더라고. 근데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잖아.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은 나만 혼자 빠져나온 기분이 들기도 해.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던 자리에서 걸어 나온 거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 미자는 웃음기 섞인 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사실 네가 내가 집 나간 걸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어. 엄마, 나는 엄마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오히려 기뻐. 며칠 뒤 지훈이 주말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다.
지우는 따로 연락도 없이 미자의 원룸 앞에 나타났고 미자는 놀란 얼굴로 현관을 열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밥이 먹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끓인 된장국과 고등어구이 그리고 무나물 한 접시가 있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오래된 가족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엄마, 여기가 더 집 같아. 그 말 참 묘하게 위로가 된다. 아빠랑은 아직도 연락 없어? 가끔 문자만. 뭐 서로 조심하는 거지? 엄마는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 미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 내 자리인데도 내 자리가 아닌 느낌. 내가 밥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설거지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삶.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엄마가 엄마를 찾은 거니까. 며칠 후 상국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요즘은 나도 설거지하면서 고맙단 말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생각하게 돼. 그 문자를 본 미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다. 그건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작은 기록이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오후, 미자는 빨래를 걷어 베란다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고 미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모금의 차를 마셨다.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도 문득문득 가슴이 저릿해질 때가 있었다. 같은 도시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멀어졌구나. 미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상국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직접 쓴 펜글씨, 우표가 붙은 흰 봉투, 핸드폰 문자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봉투를 열자 몇 줄의 짧은 글이 담겨 있었다. 잘 지내지? 당신이 없고 나서야 나는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우는 중이야.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그냥 고맙다는 말 하나만 남길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잘 지내길 바래. 미자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젠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숙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자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너 표정이 정말 편해 보여. 그 사람한테서 편지 받았다며? 응. 몇 줄 안 되는 편지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 이해가 돼. 나도 가끔은 우리 남편이 그런 말 한 줄만 해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 이제야 말할 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늦긴 했지만. 둘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뺨을 감싸주고 있었다. 우리가 늘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는 있나 봐. 난 요즘 그걸 믿게 됐어. 며칠 후 수진과 지훈이 미자의 집에 모였다.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아 삼삼오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다음 달에 여행 가자. 그냥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무슨 바람이야? 그냥 엄마랑 오래 못 있었잖아. 나도 이제 조금은 엄마한테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나도 시간 맞으면 중간에 합류할게. 엄마가 휴가 내는 거라면 우리도 다 모여야지. 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이 순간 미자는 진짜 어른이 된 자식들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했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라도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주말 미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근처를 한번 돌아보았다. 전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고 미자는 놀랍게도 숨이 차지 않았다. 그곳엔 여전히 상국이 살고 있었다. 미자는 문 앞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도 되는 시간이구나. 미자는 주머니에서 상국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부부 생활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 들어있었다. 며칠 후
미자는 다시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상국이었고 이번엔 미자가 먼저 우표를 붙였다.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 말대로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미자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학원 수업이 끝난 뒤 미자는 강사와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당분간 수업을 조금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미자는 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제 괜찮아. 미자는 걸음을 옮기며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빛을 따라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